중세 유럽의 농노 생활, 현실과 신화 사이 중세 유럽은 종종 소설과 영화에서 이상화되어 거대한 성, 용감한 기사들, 그리고 영광스러운 위협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낭만적인 이미지는 대다수 인구에게는 가혹한 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농노들입니다. 역사에서 영웅들이 될 수 없었던 이 농민들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 살았고 그들의 삶은 냉혹하고 가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경작하는 땅에 묶여 있었고 자유는 없으며 끝없는 빈곤과 고통의 순환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농노들은 봉건 사회의 중추였지만 그들의 삶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강제노동, 영양실조, 폭력,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형태의 자유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사회적 제약들 속에서 농노들은 어떤 진전이나 개선도 이루어질 수 없는 잔혹한 체제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겪은 고난뿐만 아니라 중세 유럽을 정의한 사회적 불평등의 깊은 뿌리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세시대 농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중세 유럽 농노의 상태, 땅과 운명에 묶여 중세 농노들은 완전한 의존 상태에서 살았으며 본질적으로 그들이 일하는 땅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노예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자유는 너무 제한적이어서 그 차이는 거의 무의미해졌습니다. 라틴어로 그들은 서르비로 알려졌으며 이는 봉건 사회 구조에서 그들의 종속적인 위치를 반영하는 용어였습니다. 이 신분은 그들의 이동을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인들이 기본적이라 여기는 권리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봉건 제도의 가장 잔인한 특징 중 하나는 농노 신분의 상속이었습니다. 농노의 자녀들도 부모의 땅에 묶여 태어나며 이는 끝이 없어 보이는 빈곤과 종속의 순환을 이어갔습니다. 운명을 바꿀 가능성 없이 농노들은 자신이 태어난 것과 같은 비참한 조건에서 살아가고 죽도록 운명지어졌습니다. 이 종속의 상속은 사회적 계층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했으며 농노들은 항상 사회적 피라미드의 맨 아래에 있었습니다. 농노들이 직면한 가장 엄격한 제약 중 하나는 주인의 땅을 허가 없이 떠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동의 제한은 그들이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더 나은 기회를 찾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의지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으며 주인은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일하도록 하거나 추가적인 업무를 부과할 수 있었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통제는 절대적이었으며 농노들은 정치적 대표권이나 법적 목소리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농노들은 악당들로 알려졌으며 그들의 상황은 영지법에 의해 규제되었습니다. 이 시스템 해서 봉건 영주는 농노들에 대해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피할 수 없는 일련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중세 역사학자 윌리엄 오브 말메즈베리는 농노들의 생활 조건을 묘사하면서 이 남성과 여성들이 땅과 의무에 묶여 있었고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도망칠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확이 나쁘거나 기근이 닥쳤을 때도 농노들은 주인의 요구를 충족해야 했으며 이는 그들의 존재를 더욱 참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봉건제에서의 강제노동, 노동 서비스 제도와 중세 농노에게 미친 영향. 중세 농노들의 삶은 끊임없는 노동의 연대기였으며 이 삶을 정의하는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노동 서비스 제도 코르베였습니다. 농노들이 봉건 영주를 위해 강제로 수행해야 했던 노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제도는 농노들에게 주인의 땅을 경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게 했으며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자급자족을 위한 땅을 경작할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노동 서비스 제도는 피로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농노들이 영주와 봉건 제도에 끊임없이 의존하게 만드는 통제의 수단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농노들은 봉건 제도가 부과하는 노동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경우 이 노동은 단순히 농업 작업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곡식 심기나 수확뿐만 아니라 도로 건설이나 기반 시설 유지와 같은 작업도 포함되었습니다. 노동 서비스 제도는 농노들에게 도로, 다리, 성벽 등을 건설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는 봉건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지만 농노들에게는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한 지속적인 노동 요구는 농노들에게 자기를 위한 땅을 개발할 시간도 남기지 않았으며 그들의 빈곤을 지속시키고
착취의 순환에 갇히게 했습니다. 중세 강제 노동 제도의 구조에 대해 가장 잘 보여주는 문서 중 하나는 1866년에 윌리엄 정보광이 명령한 도메스데이 북입니다. 이 책은 농노들의 의무와 농업 노동 외에도 봉건 영주들의 이익을 위한 기타 활동에 대한 기여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 우리는 농노들이 주인의 땅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리 작업이나 공공 건설 작업을 수행해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농노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이 수행한 노동은 그들을 지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것들을 얻는 것조차 방해했습니다. 노동 서비스 제도는 농노들의 일상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항상 위협에 놓이게 했습니다. 노동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봉건 영주는 노동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농노들에게 벌금, 구타, 심지어 감옥에 가두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처벌 구조는 농노들이 항상 자신들의 주인의 의지에 종속되도록 하였고 개선의 희망이 없도록 했습니다. 강제노동은 봉건 영주들이 그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농노들이 강제로 무급 노동을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영역 내에서 자원과 사람들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를 유지했습니다. 농노들이 밭을 갈고 수확하고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동안 영주들은 자신의 부를 늘리고 봉건 계층에서의 지위를 확보했으며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강제 노동은 봉건 제도가 특징으로 하는 심각한 불평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노동의 부담은 매우 심각하여 농노들의 신체 건강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번영이나 안정성을 이루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농노들이 주인을 위해 일하는 데 보낸 시간이 너무 많아서 자신들의 가족을 부양할 정도의 밭을 돌볼 시간조차 부족했습니다. 종종 개인적인 생산은 최소한에 그쳤고 생활 조건은 지속적으로 결핍 상태에 있었습니다. 일부 농노들이 개인적인 노력으로 재산을 축적하거나 상황을 개선했더라도 그들의 법적 신분은 바뀌지 않아 다시 시스템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강제 노동 제도는 중세 사회의 다양한 사회 계층 간의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봉건 영주들이 사치와 부를 즐기는 동안 농노들은 종종 끝없는 노동과 참혹한 생활 조건에 처해 있었고 이는 사회 계층의 가장 낮은 부분을 차지하는 존재였습니다. 노동, 빈곤, 억압의 순환은 세대를 거쳐 지속되었으며 사회적 상승의 가능성이나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중세 농노들의 극심한 빈곤과 영양 실조, 현실 중세 농노들의 삶은 극심한 빈곤으로 특징 지어졌으며 이는 그들의 존재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전체 봉건 사회를 지탱하는 농업 작업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할당된 경작지는 종종 부족하고 품질이 좋지 않았으며 많은 경우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생산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급자족 농업 시스템은 농노들이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만 재배할 수 있게 만들었고 번영이나 저축의 여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농노들이 자작농을 위한 땅을 얼마나 할애받았는지는 주인의 부와 지역 관습에 따라 달랐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비옥한 땅은 토지 소유자의 손에 있었고 농노들에게는 생산성이 낮은 땅만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농노들이 주인의 밭에서 일하는 데 끝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으며 자신의 밭에서 일할 시간이나 자원이 거의 없어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밭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생산만을 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토지의 품질 또한 제한적인 요소였습니다. 종종 농노들은 수세대에 걸친 끊임없는 착취로 황폐화된 토양을 경작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수확량은 적고 영양이 부족하여 농촌 인구 사이에서 만성적인 영양실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나쁜 수확이나 악천후는 기근으로 이어져 농노들을 질병과 조기 사망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농노들의 식단은 기본적이었고 필수 영양소가 부족했습니다. 보리나 호밀로 만든 빵은 그들의 식단의 주된 부분을 차지했으며 때때로 순무, 당근, 배추와 같은 뿌리채소가 곁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이었고 많은 농노들은 연중 대부분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봉건 사회에서 고기는 영주와 귀족들만의 사치였기 때문에 농노들의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되기 어려웠습니다. 때때로 농노들이 사냥이나 낚시를 통해 단백질을 추가할 수 있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12세기 웨일즈의 연대기 작가 제럴드 오브 웨일즈는 웨일즈 농민들의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들이 땅에서 제공되는 빈약한 자원으로 어떻게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는지 강조했습니다. 그의 기록은 농업 생산이 빈약하고 농민 가족들이 거의 전적으로 자신이 재배한 것에 의존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음식을 구할 기회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기록들은 농노들이 지속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고 더 나은 수확을 희망하며 살았지만 식량 부족의 위협이 그들의 삶에 항상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농노들의 극심한 빈곤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괴혈병, 결핵, 다양한 감염 질병은 일반적이었으며 농노들은 면역 체계를 강화할 필수 영양소가 부족했습니다. 강제 노동에서 오는 신체적 피로와 부족한 음식은 그들의 체력과 기대 수명을 더욱 소모시켰습니다. 또한 농노들의 영양실조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린 시절 적절한 영양이 부족하면 성장장애, 인지발달 약화, 농민 인구의 기대 수명 단축이 일어났습니다. 전염병이 마을을 휩쓸 때 예를 들어 흑사병이나 콜레라는 농노들 사이에서 훨씬 높은 사망률을 초래했으며 이는 열악한 생활 조건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질병과 부상의 높은 위험, 중세 농노들의 취약성, 중세 농노들의 삶은 질병과 부상의 끊임없는 위협으로 특징 지어졌으며 이는 그들이 겪은 빈곤과 노동 착취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농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대 수명을 현저히 줄였습니다. 열악한 위생 상태, 극심한 빈곤, 나쁜 근로 조건은 질병과 직장 내 사고의 확산을 위한 이상적인 온상이 되었습니다. 농노들은 기본적인 오두막에서 살았으며 그 오두막은 일반적으로 동물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겨울철의 따뜻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호흡기 질환의 확산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비위생적인 환경이 되어 오물, 습기,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적절한 환기가 부족하여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었고 이는 폐렴과 결핵 같은 호흡기 질환을 초래했습니다. 불건전한 환경은 또한 기생충과 위장 질환의 확산을 촉진했습니다. 음용수는 부족하고 종종 오염되어 이질과 장티푸스 같은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농사나 인프라 건설에서 비롯된 상처나 긁힘은 또 다른 감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의료 서비스와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처는 쉽게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농노들이 밭에서 일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고되고 위험했습니다. 농노들은 쟁기, 낫, 삽과 같은 농업 도구와의 사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보호 장비 없이 일하다 보니 농노들은 자주 상처나 타박상, 골절을 입었습니다. 동물과 함께 일하는 것도 부상의 위험을 동반했으며 동물들이 항상 순종적이지 않아 심각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적절한 의료 서비스의 부족은 부상의 결과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작은 상처도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심각한 감염으로 발전해 사망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궤전은 예를 들어 부상을 제대로 씻지 않고 치료하지 않으면 항상 위협이 되었고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에 감염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깁스와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골절도 중세에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불구가 되거나 치료되지 않은 감염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폭력과 학대, 농노들에 대한 끊임없는 통제, 중세 농노들의 삶에서 폭력은 끊임없이 존재했으며 이는 처벌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봉건 영주의 절대적인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농노들이 땅의 재산으로 간주되던 시스템에서는 어떤 형태의 반항이나 불복종도 심각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통제 수단은 중세 사회에서 흔하고 받아들여졌던 신체적 폭력을 포함했습니다. 영지법 시스템은 봉건 영주가 자신의 영지 내에서 농노들에게 상위 권력의 개입 없이 가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농노들이 신체적인 보복의 위협 속에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장 흔한 처벌은 매질, 채찍질, 절단, 심지어 공개 처형이었으며 이는 사회적 통제의 수단이자 기존 질서를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영주와 그들의 지역 대표들은 농노들의 운명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습니다. 농민이 도둑질을 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처벌은 즉각적이며 종종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폭력은 중세 유럽에서 농노들이 겪었던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그들은 가혹한 근로 조건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지배하는 자들의 끊임없는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가장 끔찍한 권력 남용 중 하나는 여성 농노들에 대한 성적 착취였습니다. 도르디우스 뉴르, 군주의 권리, 또는 이우스 프림의 녹티스, 첫날 밤의 권리라는 개념이 집단적인 상상 속에 등장하는데 이는 농노의 아내와 결혼 첫날 밤을 영주가 차지할 수 있는 봉건적 특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관행의 존재는 역사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영주와 농노들 간의 권력 불균형이 성적 학대가 실제로 가능하게 만든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봉건 시스템에서 여성의 취약성은 남성, 특히 봉건 영주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의존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여성 농노들은 이러한 학대에 맞설 방법이 없었으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이들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역사 속에는 착취의 악순환에 갇혀 있었지만 봉건 제도의 엄격한 사회적 규범과 제한으로 탈출할 수 없었던 여성들의 사례가 가득합니다. 농노들의 결혼, 개인 생활에 대한 완전한 통제. 중세 봉건 사회에서 농노들의 결혼은 단순한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통제의 도구였습니다. 이미 농노들에게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봉건 영주들은 인간 삶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인 가족 관계에까지 그들의 지배를 확대했습니다. 농노들에게 결혼은 사랑이나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엄격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결정이었습니다. 자유인과 달리 농노들은 봉건 영주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이 통제는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기도 했습니다. 영주는 결혼을 개인적인 선택이나 권리가 아니라 농노들이 그의 땅에서 계속해서 일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결혼 허가는 봉건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부여되는 특권이었습니다. 이러한 통제 시스템은 중세 제도의 깊은 불평등을 반영했으며 농노들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조차 권한이 없었습니다. 개인의 자율성은 철저한 계급 구조에 의해 무효화되었으며 주인은 노동뿐만 아니라 누가 가족을 꾸릴 수 있는지도 결정했습니다. 결혼 허가를 받기 위해 농노들은 머셋, 메르셰이라고 불리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경제적 세금은 많은 농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추가적인 부담을 의미했습니다. 머셋의 액수는 영주의 재산과 부에 따라 달랐지만 일반적으로 농노들이 가족을 꾸리기 위한 권리를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지불은 농노들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욕구인 결혼을 하는 데 있어 경제적 장벽을 형성했습니다. 머셋은 단순히 경제적인 장애물이 아니라 농노들의 종속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사례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개인적인 측면에서조차 주인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결혼은 단지 가족을 꾸리는 일이 아니라 파트너와 함께 사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제도였습니다. 봉건 제도는 농노들의 결혼을 개인적인 권리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주가 그의 땅과 사람들에 대해 행사하는 통제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며 결혼은 단지 노동력의 지속적인 존재를 보장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또한 결혼은 농노들이 이주하거나 상호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주는 땅뿐만 아니라 가족의 조직과 노동에 의존하는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도 통제력을 유지했습니다. 의무로서의 전사들,
중세 농노들의 군사 역할. 중세시대 농노들은 단지 땅을 일구는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봉건 영주가 요구할 때 그들은 군인이 되었습니다. 이 의무는 봉건 시스템이 부과한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농노들은 전문적인 전사나 기사들이 아니었지만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자신의 땅을 방어하거나 더 큰 군사 작전에 참여하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농노들의 군사 서비스는 봉건 영주와의 관계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영주의 보호를 대가로 농노들은 갈등의 시기에 자신의 노동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군인이 아니라 보통 보병으로 징집되었으며 종종 적절한 장비나 훈련이 부족했습니다. 농노들은 삽이나 도끼와 같은 농사 도구를 전투용으로 개조해 무장하고 전선에서 싸웠습니다. 이들은 전투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할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동안 많은 농노들이 성지로 향하는 길을 떠났습니다. 이 경우 군사 서비스는 단지 지역의 땅을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먼 거리의 종교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농노들은 진정한 선택권 없이 영주들과 함께 싸웠고 그 싸움은 그들의 영지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십자군은 긴 여행, 극단적인 환경 그리고 엄청난 사망률을 동반했으며 농노들은 아무런 보상이나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참여했습니다. 전투에서 살아남은 농노들은 탈진하고 종종 상처를 입은 채로 영지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은 그들의 상황을 개선할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악화시켰습니다. 많은 농노들이 전쟁 중에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살아남은 농노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요구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이미 가난과 강제 노동으로 점철된 삶에서 또 다른 억압적인 요소일 뿐이었습니다. 농노들이 전사로서 수행한 역할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봉건 제도에 의해 강요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봉건 영주의 명령에 따라 전쟁에 참여했으며 그들에게는 영주의 명령을 거부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전투 참여는 중세 전투에서 나타나는 끊임없는 착취를 반영하며 농노들의 존재는 군사적, 노동적 양면에서 착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Extreme poverty and malnutrition, the reality of medieval serfs. The life of medieval serfs was characterized by extreme poverty, a cycle of constant deprivation that affected every aspect of their existence. Although they were responsible for the agricultural work that supported the entire feudal society, the land allocated to them for cultivation was often insufficient, of poor quality, and in many cases entirely incapable of producing what was necessary to feed their families. This subsistence farming system meant that serfs could only grow what was strictly needed to survive, with no room for prosperity or savings. The amount of land that serfs could dedicate to their own crops varied greatly, depending on the wealth of their lord and local customs. But the general trend was that the majority of fertile land remained under the control of landowners, leaving serfs with minimal portions of land that were of poor productivity. This meant that serfs had to spend endless hours working on their lord's fields, barely having time or resources to work their own plot, which in most cases only produced enough to survive day by day. The quality of the land was also a limiting factor. Often serfs were forced to cultivate on impoverished soils, eroded by generations of relentless exploitation. As a result, their crop yields were low and nutrition insufficient, contributing to the prevalence of chronic malnutrition among the rural population. Poor harvests or bad weather conditions could lead to famine, leaving serfs even more vulnerable to diseases and premature death. The diet of the serfs was basic and lacked essential nutrients. Bread, made primarily from barley or rye, formed the cornerstone of their diet, sometimes accompanied by root vegetables like turnips, carrots, and cabbage. However, access to these foods was limited, and many serfs went hungry for much of the year. Meat, which in feudal societies was a luxury reserved for lords and the nobility, rarely made up part of the serfs' daily diet. On occasion, if the serfs could hunt or fish, they might add some protein to their diet, but this was more the exception than the rule. The chronicler Gerald of Wales, in the 12th century, sadly described the misery of the Welsh peasants, who struggled to survive on the meagre resources the land provided them.
In his account, he highlighted the poor agricultural production and how peasant families were almost entirely dependent on what they could cultivate, with no opportunity to acquire additional food. Accounts from this era show how serfs lived in a constant state of hardship, always hoping for a better harvest, but with the threat of food scarcity hanging over their lives like a constant shadow. The extreme poverty of serfs was intrinsically linked to chronic malnutrition. The lack of access to a balanced diet had devastating effects on their health. Diseases such as scurvy, tuberculosis, and various infections were common, as the serfs lacked the essential nutrients to strengthen their immune systems. Physical exhaustion from forced labor, combined with insufficient food, further depleted their stamina and life expectancy. Furthermore, the malnutrition of the serfs not only affected adults, but also had serious consequences for children. Lack of adequate nutrition during the early years of life caused growth deficiencies, weakened cognitive development, and reduced the life expectancy of the peasant population. Epidemics that struck villages, such as the plague or cholera, often caused much higher mortality rates among the serfs than the nobility, due to their deplorable living conditions and lack of medical care. 농민봉기, 봉건제에 대한 절망의 외침 1381년의 농민봉기 또는 와트 타일러의 봉기는 중세 영국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며 농노와 농민들이 억압적인 봉건제에 대한 깊은 불만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 봉기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며 여러 상호 연결된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촉마해 중 하나는 1348, 1350년 동안 발생한 흑사병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영국 인구의 약 절반을 죽였고 그로 인해 전례 없는 노동력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 나은 노동 조건과 임금을 요구하며 기존 질서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봉건 영주들과 귀족들은 광대한 영지와 자원을 유지하려 애썼고 이에 따라 농민들의 노동력과 이동을 제한하려는 법률, 예를 들어 1351년에 노동자법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리처드 둘세 정부는 하층 계급에 대한 세금을 강화했으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두세였습니다. 이는 이미 빈곤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조치들과 함께 체계적인 폭력과 봉건적 착취는 농민들의 인내심을 넘어서게 만들었습니다. 봉기는 에식스에서 시작된 지역적인 봉기로 시작되었으나 곧 런던으로 향하는 수천 명의 농민들이 정의를 요구하며 행진했습니다. 와트 타일러는 봉건제와 귀족들에 대한 저항의 상징적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농민들은 기초적인 무기를 들고 런던을 점령하고 왕실 군과 맞서 싸우며 도시를 압도했습니다. 이 반란은 봉건 제도가 지속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선언이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농민들은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14세의 어린 왕 리처드 둘세는 반란군과의 대면에서 일부 요구사항을 수용하였고 그 중에는 불합리한 세금의 폐지와 일부 봉건법의 철폐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와트 타일러가 협상 중 왕실 고문에 의해 살해되면서 상황은 급변했고 반란의 지도부는 무너졌습니다. 지도자의 죽음 이후 반란군은 결속력이 상실되었고 왕의 추종자들은 잔혹한 진압을 통해 봉기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잔혹한 진압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농민이 처형되고 왕이 약속한 많은 양보가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 봉기는 영국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반란은 봉건 사회가 더 이상 수백 년 동안 지속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봉건 영주들은 반란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지만 시스템이 쇠퇴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질병, 사회적 봉기, 경제적 변화는 봉건 경제에서 자유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농노들의 강제 노동이 임금 노동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1381년의 반란은 영국에서 계급의식의 초기 징후 중 하나였습니다. 비록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이후 15세기와 16세기의 노동운동과 같은 사회적 운동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봉건제의 쇠퇴를 강조하며
봉건 제도가 더 이상 흑사병으로 인한 사회적, 인구적, 경제적 변화에 적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농노들의 삶은 억압, 가난, 그리고 자유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에 묶여 강제 노동을 하였으며 권리를 가지지 못한 채 끝없는 고통의 순환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노들은 봉건 경제의 기반이었으며 그들이 존재하는 사회 시스템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잔혹했지만 그들의 역사에는 불의와 불평등에 맞서 싸운 끊임없는 저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인간 존엄성과 사회적 변화의 싸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